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 시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시를 예문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라는 내용의 본문을 보기 전에 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재 내용은 2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 양식, 특히나 운문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율이라고 하는 건 말의 리듬, 가락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고요. 노래하고 비슷하게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시와 노래를 비슷하다라고도 흔히 많이 합니다. 자, 압축이라고 하는 건 조금 큰 것을 작게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산문문학에 비해서 운문문학은 조금 짧은 편이죠. 자, 그렇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짧은 글에 담았다. 그래서 압축한 글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시의 종류를 봤을 때 형식상으로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로 나뉘고요.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정시와 서사시로 나뉘는데 일단 자유시라는 건 자유로운 겁니다. 뭐가 자유롭냐면 형식이 자유로운 겁니다. 운율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운율이 딱딱딱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자유로운 형태의 시. 자, 정형시라는 건 정해진 형식의 시입니다. 따라서 일정하게 운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 또한 고정된 시, 정해진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문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산문이라고 하는 건 줄글의 형태로 시가 아닌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산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시 경우에도 언뜻 보면 이건 산문인 것처럼 줄글로 쭉 이어져서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산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산문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내용상으로 나눠봤을 때 서정시와 서사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서정시라고 하는 건 작가 개인의 정서라던가 감정을 담은 시를 서정시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서사시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 뭐 한두 편 정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 알아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사시는 민족이나 국가의 사건, 전설 등 어떤 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시 형태로 담아놓은 걸 서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의 세 가지 요소를 보자고 한다면 주제, 운율, 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의미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고요.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사상이나 정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 중심 생각, 이걸 보고 주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율이라고 하는 건 리듬감, 음악 이런 거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다라고 표현을 하죠. 시의 언어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 이걸 운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바로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소설이나 다른 산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운율이죠. 시에서만 운율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산문글에서는 운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화적인 요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화는요. 우리가 영어 회화할 때 프리토킹하는 그 회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가 자신이 본 어떠한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을 할 때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았던 것들을 글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림을 그리듯이. 자,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을 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주제, 운율, 심상 중에서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건 그냥 중심 생각이라고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정리할 건 없고요. 이제 운율과 심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운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율이라고 하는 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그럼 이러한 말의 가락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어떤 규칙적인 말을 반복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아무 의미 없이 노래의 끝부분에 동일한 단어들을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리듬을 맞출 수 있게 하거나 처음 보는 노래인데도 박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박수를 칠 수 있게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리듬이고 운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종류별로 크게 나눠봤을 때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뉘어집니다. 자, 외형률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외, 바깥에, 형태가 드러납니다. 무슨 형태? 운율의 형태가. 그래서 시를 딱 쳐다봤을 때
아, 이 시는 딱딱딱딱 몇 번씩 끊어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매우 규칙적으로 끊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운율. 시의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로 주로 정형시, 우리나라의 정형시를 우리는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외형률이고요. 자, 내재율이라고 하는 건요, 말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운율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유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운율이 있기는 있는데요. 외형률 같은 경우는 딱딱딱딱 끊어있는 마디가 눈에 확 들어오는 반면, 내재율 같은 경우는 뭔가 끊어지는 말의 마디가 정확하지도 않지만 어디에선가 모르게 느껴지는 단어가 반복된다거나 글자가 반복된다거나 문장의 구조가 반복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운율이 분명히 느껴지긴 할 겁니다. 따라서 형태가 주로 없는 자유시에서 내재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러한 운율은 방금 전에 여러 가지들을 반복하면 느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시의 구절을 반복을 하면 운율이 형성됩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같은 말을 반복하면 운율 형성되고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해도 운율 형성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7글자, 들이오리다 5글자. 그래서 글자 수를 세어보면 7호조 계속해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죠. 글자 수를 반복해도 운율 형성됩니다. 일정한 음보가 반복됩니다. 끊어있는 말의 마디가 반복되면 그 또한 박자감이 동일해지니까 리듬감 만들어지겠죠.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밤만 벌어 해서 총 4번 끊어 읽게 되는 사음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사음보 해서 계속해서 사음보가 반복되다 보면 똑같은 리듬감이 형성되어서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도 운율이 형성됩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내용과는 상관없이 문장의 형태나 틀이 비슷하면 그것도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데 무엇은 뭐뭐라서 어디에다 무엇을 낳고 무엇은 무엇이라서 어디 안에 무엇을 낳는다. 내용이 같진 않지만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운율을 우리가 봤고요. 이번엔 심상을 보겠습니다. 자, 심상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화적 요소라고 얘기했어요. 회화, 그림을 그리듯이 뭔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보다, 맛보다, 느끼다, 만져보다 이런 것들. 자, 시각적인 심상은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시끄러운 물새의 소리는 귀로 듣는 거니까 청각적인 심상.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는 맛을 봐야 아는 거니 미각적인 심상. 비릿한 바다 냄새에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니까 후각적인 심상. 부드러운 털, 서늘하다라는 건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차가운 느낌을 말하는 거니까 촉각. 자, 여기까지는요. 우리 신체에서 느낄 수 있는 5가지 감각입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심상을 설명하기 위해 2가지의 심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로 설명을 해주는 걸 공감각적 심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종소리라고 하는 예문을 잘 살펴보면요. 원래 소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들리는 거기 때문에 청각적인 심상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색깔이 어떻다라고 표현했냐면 파랗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소리 자체에 색깔이 존재하진 않죠. 그런데 소리를 파랗다라고 시각적인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종소리가 얼마나 맑고 영롱하고 깨끗할지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종소리가 맑다라고 해도 될 것을 푸른 종소리라고 푸른이라는 시각적인 걸로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청각의 시각화. 이러한 표현들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짝반짝 들리는 별들의 속삭임이라고 했는데 별들의 속삭임을 듣는 건 청각이죠. 근데 듣는 별들의 속삭임이 반짝반짝 눈에 보일 수는 없어요.
그건 시각이니까.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청각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인 것을 예로 가지고 온 공감각적인 심상이겠죠. 청각의 시각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각의 촉각화, 미각의 시각화,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표현 방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시에서는요, 다양하게 비유하기라던가 강조하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아름답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이런 표현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 방법들은요, 시험에도 종종 나오곤 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단 다양한 표현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크게 정리를 해보면요, 비유하기와 강조하기와 변화 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에게 빗대어 설명하는 걸 비유하기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한 비유하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비유하기의 종류는요, 유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은근히 많죠. 뭐에 빗대어 비유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규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비유하는 방법입니다. 연결어를 넣어서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 같이 이런 연결어를 넣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연결하는 설명 방법. 그래서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고 뭐뭐 같은이라고 하는 연결어를 넣었으니 이거는 지규법이 되겠고요. 이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과와 내 얼굴이라는 대상이 둘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문장은 사과를 말하는 걸까요? 내 얼굴을 말하는 걸까요? 내 얼굴이죠. 내 얼굴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사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고 사과라는 게 내 얼굴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보조이죠. 그래서 보조관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은유법 봅니다. 은유법은 A는 B다의 형태입니다. 지급법에는 이러한 연결어가 있다면 은유법에는 이러한 연결어가 전혀 없어요. 내 마음은 호수다. 봄은 고양이다. 이렇게 무엇은 무엇이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A는 호수다. B. 은근히 숨겨 표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왜 호수인지 호수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햇발은 사람이 아닌데 속삭인다라고 했으니 의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류법과 의인법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웃는다라거나 뭐 사랑한다라거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격을 부여하는 거라고 한다면 화류법은 생명이 없었던 무생물에게 생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동물도 할 수 있는 행동. 뛴다. 뭐 이렇게 친다. 달린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생물에게 생명을 준 건 화류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건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풍유법은 속담이나 격언, 우화를 이용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게 풍유법이고 이러한 속담이 표현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면 풍유법입니다. 자, 대유법은 대상의 어떤 한 일부분을 들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시하는 빵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밀가루로 만든 그 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전체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음식물이라고 하는 대상의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그것의 일부분인 빵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게 바로 대유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조하기 보겠습니다. 강조입니다. 강하게 힘주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 과장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보다 더 크거나 더 작게 표현하는 게 과장법인데요. 배가 남산만큼 커졌다라고 하면 배를 더 심하게 부풀린 거니까 과장법이죠. 반복법은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이번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라고 해서 꽃이 피네, 꽃이 피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점층과 점강법은 함께 연결해서 보세요. 점층은 점점 범위가 커지는 거고요. 점강은 점점 범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좀 더 큰 가정을 다스리고 좀 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점점 커지는 거니까 점층법이고요. 세계에서, 그 다음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점점 범위가 축소되는 이러한 표현들은 점강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탄법은 감탄사를 활용하는 방법. 청춘아, 젊음 이런 식으로 뭔가 영탄, 감탄사를 활용하는 거. 자, 열거라고 하는 건 늘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예만 들어서는 열거가 될 수 없고요. 연관이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몇 가지씩 이렇게 줄을 세워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열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의 움직임을 나열합니다. 기쁨, 슬픔, 사랑, 미워하는 거 전부 다 이게 느낌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자, 연쇄법은요. 앞구절의 끝말을 뒤에서 받아서 또 이어가는 경우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 노래 어린아이들 동요를 보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게 바로 연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변화주기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를 바꾸는 걸 변화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반어법.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의 반대. 그래서 빵점인 시험지를 보고 말로는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라고 말하고 싶지만 반대로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어법을 활용할 때는요. 그 주변의 상황과 그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라던가 목소리 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했다간 엄마 저 빵점인데 잘했어요 라고 오해하기 쉽겠죠. 자, 그 다음 역설법. 반어와 역설을 굉장히 많이 혼동하는데요. 반어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자체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요. 잘했다라고 하는 문장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상황과 봤을 때 말이 반대로 나온 것일 뿐이지만 역설은 문장 자체가 절반으로 끊어보면 말이 안 됩니다. 모순이란 얘기죠. 먹었으면 살아야 되고 죽었다면 굶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먹어서 죽었대요.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아닐 거고요. 아우성이라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소리가 없는 아우성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러한 표현들은 문장은 모순이지만 그 속엔 어떤 뜻이나 진리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그 시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구나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건 시에 사용된 표현이고 이건 수필의 제목인데요. 각각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리법. 설마 저렇게 쉬운 걸 의문하겠어? 너무나 빤한 내용. 그러니까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질문의 형식으로 바꿔서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라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문장의 표현은 질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글을 쓴 사람이 이거 답을 구하고자 물어본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아니요. 가난해도 누구나 사랑은 압니다. 가난하니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지 사랑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이건 답이 필요 없지만 이걸 질문의 형태로 굳이 바꾸어서 의미를 강조하는 기법이 바로 서리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구법은요.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요 녀석하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앞서 봤던 반복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반복법이라고 하는 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지만 대구법은 내용이 똑같진 않고 문장의 구조만 반복하니까 뭐뭐에 뭐뭐하는 뭐뭐같이라고 하는 문장이 두 번째에도 반복됩니다. 어디에 뭐뭐하는 뭐뭐같이 내용은 같진 않지만 문장의 구조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게 대구법. 자, 인용법. 유명한 말이나 자료를 끌어다가 인용하는 게 바로 인용법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성서에 있습니다. 라는 말. 자, 생략법은 분분한 낙화, 이렇게 생략하여서 어떤 표현 효과를 강조하는 방법. 도노법이라는 건
부르는 겁니다. 호라고 하는 게 누구를 부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누구를 부름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 청춘, 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변화 주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시에서 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상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상징은 사물이나 추상적인 원관념.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원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상징입니다. 대표적인 상징의 예가 뭐냐면 평화. 평화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의 물건으로 뭘 대체하냐면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많이 내세우곤 하죠. 평화하면 비둘기. 이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둘로 쪼개보면 관습적인 상징이 있고 개인적인 상징이 있는데요. 관습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아주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생각되어져 온 상징을 관습적인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둘기 하면 평화를 떠올리고 소나무 하면 굳건한 절개를 떠올리듯이. 자, 개인적인 상징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개인적으로 부여한 것을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시인들이 자신의 시 작품 속에서 이 단어에 이런 의미를 담아야지 하는 게 바로 개인적인 상징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상징의 의미는요,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작품에 따라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어떤 시에서는 눈이 반가움, 위로, 이런 존재의 의미를 갖는가 하면 어떤 시에서는 눈이 시련이나 고통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니까 시 자체 내에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굳이 그냥 시련, 고난이라고 하면 되지 왜 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상징을 통해서 원래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게 되면 시의 그 의미를 훨씬 더 풍부하게 전달을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고 내 정서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도 읽어나가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은유법 중에서 그 은유와 상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작품 표면에 직접 제시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내 마음도 제시해주고 호수도 같이 제시해주면서 아, 내 마음은 호수에 빗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상징이라는 건 원관념은 대부분 숨깁니다. 그리고 보조관념만 제시해서 우리가 그 보조관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구해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눈이라는 건 실제의 눈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시련이나 고난을 헤치고 약을 구해오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함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시적 화자가 전달하려는 정서, 기분, 감정을 느끼셔야 되고요. 음악적인 아름다움, 운율을 느끼며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을 하게 되면 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의 화자라고 하는 단어가 시 속에서 종종 나타날 텐데요. 화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시적 자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서정적 자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흔히 쓰이는 표현이 화자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작품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시인의 정서를 전달해주는 사람을 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시인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십시오. 시적 화자는 무조건 시인이다 라고 하는 보기가 나온다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는 시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자, 이 짧은 이 시 한 편은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쓴 시고요. 남자입니다. 성인입니다. 작가는 남자이고 성인인데 시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 화자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말투로 보아 성인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니 화자는 소년인데 시를 쓴 작가는 성인이다. 아, 화자와 작가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물론 동일한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거 짐작해 두셔야 되고요. 자, 시의 어조라고 하는 건 시의 제재나 독자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로 이겁니다. 목소리, 여성적인 목소리냐, 의지적인 목소리냐, 열정적인 목소리냐, 남성적인 목소리냐, 체념적인 목소리냐, 이게 바로 시의 어조고요. 이 시의 어조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가 우울한가, 밝은가, 아니면 뭐 외로운가, 사랑이 가득한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시에 대해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는 시조에 대해 정리를 할 겁니다. 시조라고 하는 건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창작되는 우리 전통의 정형시. 우리가 분명히 자유시, 정형시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자유시는 형태가 없는 자유로운 시고 정형시는 형태가 정해진 시다라고 했죠. 그 정해진 정형시를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을 잘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3장 6구 45자 내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자유시에서는 하나의 줄을 행이라고 읽고 하나의 덩어리를 연이라고 읽죠. 이런 식으로 뭐 2연, 7행 이렇게 읽는다면 시조에서는요. 이 하나하나의 한 줄을 장이라고 읽습니다. 장. 그래서 첫 번째 장을 초장, 두 번째 장을 중장, 세 번째 장을 종장이라고 읽어서 장이 총 하나, 둘, 셋, 세 개의 장. 그리고 구절을 나눠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구절. 글자 수를 끊어 읽어서 글자 수를 세봤을 때 대략 45자에서 조금 넘거나 부족하거나 이때 종장에 오는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세 글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시조가 가지고 있는 정해진 형식입니다. 정해진 형식의 시, 정형시.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자, 운율을 세보자면 3, 4조, 4, 4조라고 나와 있는데 3, 4조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세 글자, 하나, 둘, 셋, 네 글자, 하나, 둘, 세 글자, 하나, 둘, 셋, 네 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 한 편을 읊어보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맞죠?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맞죠?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 읽을 때 세 글자인데 넋이라도 네 글자네요. 자, 45자 내외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서거나 조금 부족한 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로 넘어가는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유교적인,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충의 사상, 자연 속에서 벗삼아 살아가는 풍요,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로 넘어가면서 남녀 간의 애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민들도 점차적으로 시조를 창작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생활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시조를 형태와 시대상으로 나눠봤을 때 형태는 평시조, 사설시조, 연시조, 어시조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평시조가 뭐냐면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형태의 이 한 덩어리를 평시조라고 얘기하고요. 사설시조는 평시조보다 2구 이상이 길어진 시조.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이 됐건 종장이 됐건 여기에 구절이 뭐 2개 이상 혹은 3, 4개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바로 사설시조입니다. 연시조라고 하는 건요. 요렇게 묶인 평시조 한 덩어리를 우리가 한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덩어리가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붙게 되면 2수, 3수 이렇게 해서 2수 이상 붙게 되는 걸 보고 연시조다라고 얘기하고요. 어시조는 평시조에서 종장을 제외한 어느 한 장의 한 구,
뭐 종장의 항구가 더 늘어난다거나 초장의 항구가 더 늘어난다거나 하는 건 약간 형태가 어긋나서 어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대상 관례를 보게 되면 고시조와 현대시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와 현대의 기준은 이렇게 쪼갭니다.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잡고 이 이전에 지어진 거에는 고자를 붙여서 고시조, 이 이후에 지어진 거는 현대를 붙여서 현대시조. 이건 소설도 마찬가지로요. 이 이전에 지어진 건 고전 소설, 그 이유는 현대 소설이라고 정리합니다. 자, 시조의 작가층을 정리해봤을 때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로 나눠보면요. 양반 사대부나 기녀들이 조선 전기에는 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용이 충의사상, 풍류, 애정 같은 경우는 기녀들이 주로 썼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형태를 딱 지킨 평시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후기 같은 경우는 양반 사대부들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넘어오면서 기녀도 쓰고 평민들도 글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 세태풍자, 그리고 농민들의 일상생활, 농사 이야기, 남녀 간의 애정도 좀 더 솔직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 보니 이때 사용된 정해진 형태의 평시조보단 조금 더 벗어난 형태의 사설시조들도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 고려가요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볼 건데요. 고려가요라는 건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려시대에 불려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민중들에 의해 창작돼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글로 기록이 됩니다. 고려가요는 사문보 딱딱딱딱딱딱 3번씩 끊어 읽게 되고요. 대부분이 연으로 몇 개의 연으로 나뉘어진 경우가 많고요. 후렴구라고 하는 건 우리 노래의 끝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들 있죠. 그걸 후렴구라고 얘기하고요. 조흥구라고 하는 건 꼭 끝부분이 아니더라도 의미는 없는데 그냥 리듬을 넣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넣는 어떠한 말들, 흥을 넣기 위해 넣는 말들을 조흥구라고 얘기합니다. 후렴구나 조흥구나 둘 다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리듬감을 맞춰주기 위해서 넣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가요의 내용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별,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어찌 막을 수는 없지만 조선시대 문헌으로 기록되다 보면서 아니 이런 상스러운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라고 하면서 삭제된 내용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고려가요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하고 시에 대한 간략한 개념들 그리고 갈래들 중에서도 자유시의 형태, 정형시의 형태, 고려가요까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예라고 들 수 있는 실제 시 몇 편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를 분석을 해보면 처음 보는 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주제 정리하고 운율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요. 다음 시간에 정리하게 될 시를 한 번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다음 수업 내용 진행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